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 속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채널 I 심층 이슈 더 팩트 진행의 홍석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붙은 한일 무역전쟁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2단계, 3단계 공격이 예비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큰 주름살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 제3의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오히려 아베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일본 제품이 불매운동이 들어가니까 우리 걸 찾는 거지. 탈일본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한국제 전체를 불매하고 있어요. 불매운동은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한일 관계 협력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서로가 손해가 안 나지. 전쟁으로 붙으면요 양쪽 다 손해가 나니까.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면서 한일 양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지만 일본은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부품에 대한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다시 한번 지적되면서 자체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특별 게스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3개 품목이 모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 누가 들어도 이 세 단어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라고 할 때 꼭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도 하고요.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인데 일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일본의 수출 품목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품목들이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에 이를 정도로 거의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이제 핵심 소재들이 어디에 쓰이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쪽 관련된 이야기했죠. 플렉서블뿐만 아니라 이제 폴더블까지 나오는 최첨단으로 가면 미래로 가면은 무조건 필수가 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이미드의 재료가 되는 정말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포토레지스트. 아까 제가 감광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실리콘의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에칭가스. 우리 미술 시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뭔가 부식시켜서 깎아내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식각 공정 혹은 깨끗하게 하는 클리닝 공정에 무조건 들어가야만 되는 소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정이 확 나와버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 3개 품목을 일본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특히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문제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 최장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제품이 이렇게 90%다, 70%다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것은 잘 몰랐었어요. 예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켜 써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플루오린, 플루이미드, 포토레지스트 90%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말이 많은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약 이제 중국에서 46% 정도 수입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43% 이른다. 그러면 대체 상품 지금 빨리 찾아야 되지 않냐?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산이 아니라 일본산이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면 그 생산 라인이라든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치라도 늦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일본에 의존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일본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모양인데 일본은 수출 규제 품목의 최종 종착지를 아마 체크하는 등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예 봉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이 이제 일종의 금수저 수출 규제인데 일본 땅에 있는 물건을 한국 땅에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대형 공장이 있고 또 중국에도 있더군요. 중국의 그 시안에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본에 있는 거를 중국으로 미국으로 가져오면 그거 다 맞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end user 최종 사용자 최종 그걸 추적을 해갖고 일본에서 보낸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즉 한국 땅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보겠다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할 도리가 없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 경제 또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큰 주름살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경제적인 그 보복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를 위한 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철회는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할지 모른다는 여론도 나오고 우리 정부는 그래서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천상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선 그렇게 해서 맥힐 것인가 회의적이고요. 일본의 지금 1단계 공격에 휘청되는데 2단계, 3단계 공격이 예비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큰 거라는 추측이 나와서 사실 한국 경제가 진짜 미국이 1985년에 일본을 공격해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프라자 회의에서. 그럼 그거를 벤치마킹한 일본이 이참에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상은 좀 우려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하고도 이제 미국이 주선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절했고 근데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하고 아베가 양해 사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괴롭히면 미국이 이득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1, 2위 업체가 한국인데 3위가 그렇지. 미국 업체예요. 그렇지. 그럼 1등, 2등이 죽사발 나면은 3등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방관하면 오히려 미국 국익의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제 여론전도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유명희 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여론전 하고 있고요. 7월 24일에 WTO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일본이 자유무역 이게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긴 합니다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를 반도체에 좁혀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27년에 걸쳐서 일본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압해서 우리가 1위로 들어섰는데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대신 이어받을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지. 지금 걸리는 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일본하고 우리한테 밀렸던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국책 사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커버리면 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처럼 컨트롤이 될까요? 중국이 미국 무역 격차로 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도 이제 참여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대형 이제 이를 트럼프가 예고를 했죠. 자동차하고 농산품에 걸쳐서 통상 압박 관세, 보복 관세 이제 때릴 거 예정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자동차 수준으로도 그러는데 반도체 물량은 석유 물량보다 금액으로 더 큰 분야예요. 일본 절대 제어가 안 될 겁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켜서 일본이나 중국을 키워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오바마가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하고 인사를 하는데 일본에 배려한답시고 일본 식으로 90도로 그 큰 키에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인사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아니 이러는데 일본에 존경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 조롱을 한 거예요. 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왕한테 저렇게 굽신됐다. 이러 조롱하니까 여기서 돌아가서는 도요다를 작살냅니다. 바로 며칠 만에 니콜 사태, 대량 니콜 사태 있는 거 최영환 평론가 알죠? 도요다, 왜냐면 일본의 제일 큰 기업이 도요다야. 도요다, 렉서스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도요다부터 작살내. 그러니까 바로 일본은 바로 꼬랑지내. 아이고 이건 도요다 작살냈는데 제2세사만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이 안에 골로 가겠구나 하고 바로 사죄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령 뭐 경제는 쉽니다 해서 아베가 이제 이런 조치를 하면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내 분위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냐면 한국 사회 특유의 이제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이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해도 한국에서도 다른 입장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요즘 활동 많이 하신 분하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했더니 이제 한국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이 경제단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술단체라든지 언론인 재단들이 일본 입장을 대개 대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인데 일본 유학을 했거나 일본인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러해득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한국을 공격하는 한국인들이 다수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인데 이런 일종의 국난 시기에 어디 편에 서 있는가를 명확히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WTO에 제소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2, 3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 그거 맨 처음 시작된 게 15년이었어요. 이게 2019년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그 정리가 됐는데 WTO에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WTO 제소를 왜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국제 여론전이거든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 LA타임스, BBC 방송,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일본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그 권위 있는 언론으로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일본 정부 비난을 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자체가 세계 언론을 좌우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에게 엄청난 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WTO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논의의 과정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커지면서 여론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베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7월 24일에 열린 그 일반 이사에서도 일본이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하죠. 예, 우리 측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 있고 하니 제네바에 온 김에 그러면 정말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둘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WTO 의장에게 발언을 했더니 나중에 아무런 논의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김승호 실장이 의장님 아까 제가 그 대화하자는 거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일본 대사가 우린 대화에 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유도 못 댔어요. 맞아요. 그냥 싫다 우리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 세계 국가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말하자면 일본이 참 창피를 당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추가 수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세 가지 품목 이게 다가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갑자기 화이트,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캐치홀 규제라는 용어가 함께 나오는 이걸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스트 규제는 요 품목이 나갈 때는 정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주는 거고 캐치홀 규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리스트를 정해주는 게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식품이나 목재 아주 최소한의 소수의 요 리스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걸 캐추얼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대량 살상 무기를 불법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 명단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캐추얼 규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이트, 백색 국가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앞서 제가 왜 이 캐추얼 규제라는 게 왜 탄생됐는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처럼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일본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살짝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송금하는 것, 국가 간에 송금하는 것도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도 강화할 수 있다. 정말 다각도로 한국에 대해서 누가 봐도 경제 조치가 아니라 이건 좀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것 아니야 할 만한 추가 보복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그래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죠. 우리 기업. 그렇죠.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이 당장 규제에 들어가는 세 개 품목. 대체품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1등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중국도 이 대체 국가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은 시장의 7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이 지금 호시탐탐 일본의 이 지위를 노리고 있는 다른 이걸 만드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일본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빨리 더 기술을 일으켜서 한국을 우리의 수출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기회를 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 혹은 한국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3의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국가에게 너무 소재, 부품, 장비 의존하는 거는 여러모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입 다변화를 하겠다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국산화를 얼마나 하느냐. 여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인력과 기술은 충분히 있고 자본력도 있는데 사실 게을렀던 거죠, 그동안은. 완성품만 만드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소재와 이제 장비의 국산화 대체율이 앞으로의 정부의 큰 과제인데 이건 10년 계획 이런 정도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겠죠. 국산화를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국산화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에칭가스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 불발돼서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 말이 기억나는데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그 손톱 밑에 가시가 그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칭가스 만드는 불화수소 공장을 해자고 삼성전자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환경단체가 허가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위험한 요소를 자꾸 대고 그래서 그때 불발됐어요. 그때 이제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그 환경단체 때문에 불발된 게 아니고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가스가 누출이 돼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직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산업안전이라든지 여기에 비용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정부식으로 웬만한 정도면 그냥 허용을 했으면 여기에 전혀 대응력 없는 첫째 순도가 그리 높지 않은 불화수소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산업 안전 문제에 있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코를 다치고 나서 이제라도 하되 일본에 준하는 아니면 일본을 더 능가하는 정도의 안전시설과 이 생산품의 완성도 이것을 철저히 해갖고 접근해야 되겠죠. 그 책임은 사실은 대기업한테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1년도에 동일부 지진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때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때 대기업 측에서 이러다가 그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다변화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그 아베 정부는 아니었죠. 민주당 정부였는데 한국 정부에 우리 지금 어려우니까 좀 유예해달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그래, 동맹인데, 한미일 동맹인데 도와야지 하면서 그때 손을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 국가 경영이 애들 소꿉장난이고 상대방 봐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이후에 부메랑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뭐 냉정한 국제사회 질서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다른 수입선을 대체하려고 그랬더니 일본이 어렵다 해서 그럼 우리가 좀 손해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 700억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성금 모금액이 우리는 세계 상위권이었는데 모금 대상자 명단에서 우리를 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도왔다는 게 일본인들 사회심리에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서 빼면서 구호 물자를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걸 보냈는데 구호 물자를 입항을 거부해서 반품을 해버렸어요. 한국제는 못 쓰겠다. 그래갖고 일본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경멸하는지에 아주 산 증거였었는데, 우린 그래도 거기서 고통을 겪으니까 우리도 나름 돕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같이 미개하고 야만한 나라의 손길은 받을 수 없어, 이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는데 우리가 참았던 거고, 그때 정부에서 사실 한일 관계에 또 문제 생길까봐 쉬쉬했던 건데, 요번에 그때 일본 당국자의 발언들,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책하고 있는 것이 추가 경쟁 예산 최대 3천억 원 반영한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 부서들이 긴급한 요청한 금액 1,200억 원대, 1,200억 원대 뭐 들어간다라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회에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도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4G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5G가 되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1위 업체는 대만이고 2위가 19%를 점유하고 삼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 지금 뭐 예산이니 뭐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안이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 틈새를 노리는 또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국내 기업도 물론 있고요. 또 러시아, 중국 등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뭐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게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러시아 측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순도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만으로 보면 빙허그룹이라고 그러나요? 중국에도 이미 계약을 맺은 바가 있다 등등. 그러니까 대체 수입선은 사실 많이 있는데 기계라는 게 묘해갖고 있던 소재를 계속 쓰는 것이 훨씬 안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랴부랴 바꾸려니까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이 전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소위 수율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더군요. 수율. 이번에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10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반도체 10개가 나온다고 칩시다. 어떤 인풋을 해서. 그랬을 때 수율은 완성도가 오케이가 되는 게 몇 개 정도 나오느냐 이건데, 가령 지금 이제 일본 스텔라사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만들었을 때 수율이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러시아산이나 대만산 혹은 중국산을 썼을 때도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불량률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물건을 못 만듭니다가 아니고 이 W9이라고 하죠. 99.999에 해당되는 것보다 미다라는 걸 쓰면 수율의 만족도가 낮아지니까 10개 넣어서 10개 나와야 되는데 7개가 나오거나 8개가 나오면 단기간 손해는 입더라도 제품 생산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완벽한 대체 과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뭐 과장된 염려인 거죠. 중국 역시요, 이제 한일 이제 분업 체제의 균열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소재 산업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 이때다. 이때 우리가 이제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이제 그 중국 기업의 OLED 우리 지난번에 다뤘죠. 요거 제조에 사용할 만한 그 고품질 소재 만드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전문가 초청해서 연구개발 막 이렇게 해서 요때다 해서 이제 대체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당장은 이제 따라잡을 수 어렵지만 빠르면 반년, 늦어도 1년 반 정도 지나면 중국도 충분히 한국 기업을 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찬스라고 보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거를 주로 얘기했는데 그 일본도 피해가 만만치 않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는 이제 가정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렵게 갈 것이냐. 그렇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일본과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일본 자리를 우리가 뺏을까 하고 있는 중국도 있는 것이고 앞서 뭐 순도 문제가 다른 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시장에서 굳이 고순도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봤자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중국이 맘만 먹으면 일본이 하는 그 기술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강자다의 위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의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너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네 기업들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당신네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에다가 이렇게 좀 얘기해줘.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의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제 안 좋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취하는 이 경제 조치가 오히려 역으로 일본의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역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민들이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야, 왜 너희 정부들 한국과 이렇게 우리 기업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나라 일본 기업들 망하게 만드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반도체 업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모든 산업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에게까지 피해가 커질 경우에 과연 아베가 지금까지처럼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관광.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한국 관광 지표가 쭉 올라가다가 한한령 때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다시 쭉 올라가네. 중국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 이 동남아에서 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이 전체 인원은 더 늘어났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 그 K 컬처의 중국 진출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활동을 딱 못하게 됐네. 그랬더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해버려요. BTS가 중국 진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가 포기한 다음에 서구권으로 했더니 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둬서 한국의 K-팝 규모 전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만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수한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문을 두드렸는데 맥히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언론에서 이제 부메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메랑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게 2010년에 센카쿠 열도 갈등으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일본 측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그런 예가 있었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 일본이 히토류를 가지고 고통받았던 그 상황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재 다변화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각각의 무역이 하나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요 일본도 잘못되고 미국도 잘못되고 중국도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히토류 가지고 일본 경제에 장난치려고 했던 것, 그 케이스랑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우리도 아까 중요한 핵심 부품의 90%를 일본에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일본이 그랬어요. 중국에서 거의 90% 히토류를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반도체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소재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로 앞이 캄캄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한 태도가 뭐였냐면 굉장히 의연하게 우리 그럼 제3의 길을 찾아보자. 중국한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제3의 독자적인 길을 택하겠어. 그래서 일단은 수입망을 중국 이외에 호주나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으로 넓히기도 했고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한 일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번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봐야 되는데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개발권을 따내어 개발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 기업에게 오롯이 하라 그러면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줬었고 아니면 히토류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우리가 조금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 자제합시다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있었고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중국의 이런 경제 보복에 대처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조금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면 그런 일들을 함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 핵심 소재 부품의 해외 의존도에 관한 그 문제점을 아주 실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장기적이죠.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기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의 자체 체력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약소국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한 국가들이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국제 분쟁들, 영토 분쟁, 인종 갈등, 뭐 이민 문제, 뭐 난민 문제 이런 것들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게 늘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본이란 나라를 한번 재인식을 하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본과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산하기관에서 이제 국가 선호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데 당장 2018년 1년 전에 조사를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제일 좋아해서 96.3%가 좋아함으로 나와요. 그게 대부분의 나라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지표가 80%, 90%의 선호도를 추구하다가 한 나라가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일본이 20%입니다. 일본인 대부분들은 이 한국을 아시아의 열등한 민족이라고 조롱하면서 돈벌이만 했는데 우리는 좋다고 해서 관광을 하고 일본 물건을 사줘왔던 지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한일 관계를 다시 봐야죠. 무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잘 살게 된 거는 무역의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고 어느 나라는 이만큼의 이익을 얻는다고 그럽시다. 이게 그러면 상대적 이익은 여기가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는 뭐냐면 일본이 이만큼 이득이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절대적 이익이 이게 있지 않냐.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을 안 하면 양쪽 다 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해도 이 절대적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자유무역주의예요. 이걸 잘 일본 나쁘다 하면서도 협상구를 마련해서 이걸 타결을 해야지 이것만이 영향이 아니라 에칭가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에서 앞으로 이 일본하고 왼수가 되는 식으로 막 정부가 몰아가고 그러면은 그 타격은 국민들이 보고 기업들이 보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소재 부품 국산화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너무 정부가 뭐 놓은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이 우리가 1980년대만 해도 소재 부품의 수출 비율이 거의 뭐 10% 이쪽 저쪽이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수출 중에서 소재 부품의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제 잘 기업이나 정부가 협력해서 해왔는데 아직도 이제 그 에칭가스나 이제 몇 가지 품목은 이제 그런 게 있으니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아주 핵심 품목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뚝 끊으면서 처음엔 되게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동남아 관광객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꾸로 이제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올 1사분기에 역대 최고래요.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하여튼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또 웃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래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반사 이익을 보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좀 대놓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서서 뭐 일본 스파 브랜드 뭐 유니클로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도요타, 닛산 이런 거 실제로 뭐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데 앞뒤로 이런 광고 붙으면 요즘에 실시간 댓글도 굉장히 많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저 일본 저 광고 왜 나와? 난리가 나요. 저게 오겠지. 이런 식의 댓글들이 사실 수없이 줄을 이루고 자동차뿐만 아니죠. 전자제품, 뭐 소니, 파나소닉 당연한 것이고 앞서서 유니클로, 데상트 뭐 이런 일본 의류 브랜드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름에 가장 많이 매출이 늘 만한 품목이 맥주예요. 시원한 맥주. 맥주 시원한 맥주가 그러면 지금 또 일본 강국이죠. 뭐 아사히, 뭐 네. 삿포로 기린, 누가 들어도 일본 브랜드 이 맥주뿐만 아니라 체코의 맥주인 필스라도 지금 갑자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일본 아사히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로는 아사히 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품목을 사지 말자란 불매 운동이 강해지고 있고 작게는 이렇게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소매 제품이지만 일본 여행 상품들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엄청나죠. 홈쇼핑 자체에서 일본 여행 상품을 홍보를 못하다 보니 그 일정이 통으로 다 캔슬이 돼서 실제로 가을쯤부터는 일본 노선 자체를 뭐 2개 줄이겠다, 4개 줄이겠다 발표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생길 정도로 여행 상품 장난 아니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실생활에서 느껴질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 뉴스를 보고 있고 정세를 파악하는 수준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이 우리 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위해서 이 무역 갈등의 해결을 위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충분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식으로 불매 운동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매 운동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 그럼 한국 제품 불매 운동해. 아직 일본은 시작 안 했죠, 불매 운동. 안 했죠.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열받아서 우리도 그럼 한국 여행 가지 마. 한국 제품 사지 마.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게 되니까 정부가 이건 이제 결자 해지해서 좀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니네도 이렇게 양보해라는 협상에 좀 그걸 발휘해서 빨리 톱다운 형식으로 만나야 돼요. 지도자끼리 만나서 톱다운 형식으로 해서 좀 잘못된 거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좀 오버했어. 그러나 당신도 오버했으니까 우리 이거 퉁칩시다. 서로 한일 관계 협력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서로가 손해가 안 나지. 이게 감정으로 국민까지 감정으로 나서서 전쟁으로 붙으면요 양쪽 다 손해가 나니까 누가 큰 손해다 적은 손해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국익에 손해 난 건 입으로 떠든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정책으로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까? 나라는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지기 전에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의 모든 관점은 균형 잡기인데 균형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지나치게 기울어진 걸 맞추려면 탈일본이 핵심입니다. 경제의 모든 것이 소재적으로 장비적으로 일본에 예속돼 있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은 한국 경제 사이즈 규모로 봐서 장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속적 관계는요. 지금 한일 간의 무역 역조가 뭐 700조 얘기하는데 그게 점점 더 커지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해외 선진국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과 좀 더 가까운 관계에서 강화를 할 수 있고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시장은 지금 넓게 개척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탈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일 갈등 속에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100년 동안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잘 알려졌지만 한국 자동차를 한국 대사관이 구입한 14대가 전부라는 게 유명한 사실 아닙니까? 세계시장 점유율의 몇십 %가 삼성 휴대폰인데 일본에서 0%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몇 대를 팔았는데 삼성 로고를 지워야만 팔린대죠. 일본은 한국제 전체를 불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불매운동이라는 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적어도 일본하고의 직접적 협상은 일본이 간절히 요구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정도로 대화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일본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한일 무역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아베 정부 그리고 자민당 정권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G20 오사카 회의에서
안 만났습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의 시작이 그쪽에 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는 우리 내부로 단결을 해야죠. 예. 전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불매운동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같이 반한 감정이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아니까요.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 발발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강제징용 문제를 굽히고 들어갈 겁니까? 그럴 부분도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국민들의 이 싸움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활용하려고 해서 정치인들이 이걸 막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외교 문제도 될 수 있고 문제를 오히려 더 길게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답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찾되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일본이 야기한 거기 때문에 일본 측의 대외적인 여론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국제사회에 이 문제가 왜 발발됐고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게 왜 부당한 것인지 일본의 행위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일본 정부에도 이 자체가 이렇게 세지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겠구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야지 정부가 갑자기 또 국민들처럼 막 이런 거 불붙이는 이런 발언들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여야 또 정부, 업계, 뭐 노동계, 학계 할 것 없이 하여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총력 대응을 해서 일본의 어떤 그 무모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이 소재 부품 국산화의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이럴 때 또 뭐 한다 하다가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뒷전으로 이런 이슈가 가지 않도록 여태까지 자주 그래 왔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은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직접적인 그 표현은 좀 자제하면서 훗날 해결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남기는 그런 현명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불붙은 한일 무역전쟁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 소절의 노래로 오늘의 토론을 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너무나 딱 맞는 노래가 떠올라갔고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본 게 거의 최근 시작된 거거든요. 다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전인권 씨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말라. 좋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뭐 시종일관 같이 가야 된다. 특히 한미일은 경제를 넘어서 안보도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Come Together. 그 비틀스 노래인 건 누구 노래죠? Come Together Right Now. 하여튼 그다음에 장희영 교수님. 저는 오늘 노래 제목이 조금 과감한데요. 넬이라는 가수가 부른 1분만 닥쳐줄래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제가 참 앞부분은 제가 못 부르겠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내가 그토록 잘난 너에게 어떤 열등감이라도 안겨줘 버렸나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좀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일본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 자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열등감 못자는 노래인데 좋은데.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김수철의 노래인데요. 1989년 7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베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저는 이흥열 작곡 바우곡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바우곡의 10여 년간 모슴살이 하도 서러워 우리 일제 치하 그동안에 아팠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네, 그 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층 이슈 더 팩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